게슈탈트 코칭 2장 알아차림 향상 및 창의적 실험. 알아차림 향상, 게슈탈트 방법의 핵심. 알아차림은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경로입니다. 또 자기관리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정서지능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코칭 과정에서 코치가 알아차림의 향상을 일으키는 주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알아차림 향상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은 알아차림과 지도된 알아차림. 게슈탈트에서 개방적이고 목표를 정하지 않은 알아차림과 지도된 알아차림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은 알아차림 상태에서는 코치로서 인간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편견, 예상, 가설을 가지고 작업에 접근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놓인 상황에 몰두하고 정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눈에 띄고 여러분의 관심을 이끄는가에 집중합니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당신의 관심과 호기심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소리 크기, 악수의 강도, 또는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력적인 활력, 순종적이면서 미안함이 가득한 관계 형태, 또는 에너지가 높낮이 없이 평탄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드에서는 현장에서 무엇이 정경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지며 가장 긴 시간 동안 관심과 에너지를 받은 정경은 어떤 것인지 테스트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끈의 끝자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일에서 잠재적으로 생산적인 초점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몇 가지 끈의 끝자락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 또는 기술적으로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코치에게 어려운 일인데요. 그 이유는 높은 수준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높은 모호성과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통제 수준을 낮추고 호기심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을 인정하고 확정된 결과일지라도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몰입과 분명함, 엄청난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향하는 길의 곳곳에 금 같은 귀함이 존재하고 때때로 그것의 마법적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비용과 위험에 대한 특정 요소를 수반합니다. 먼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존 교육과 컨설팅 접근 방식이 제공하는 것에 비해 고객에게 숨을 곳 없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꼼짝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예상보다 더 큰 혼란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고객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것은 너무 모호하고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과 행동에 익숙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험, 조언, 해결책에 더 친숙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는 알아차림 방법은 마치 구조, 형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어떠한 유익함도 없고 마법 같은 해결책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이고 지도된 알아차림 접근 방식은 고객의 기대에 더 부합합니다. 어떤 이들은 코칭 프로세스의 장점과 순서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당신은 적어도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칭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지도된 알아차림 모드로 일하는 코치는 몇 가지 도구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도구 가운데 하나는 이해와 통찰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코칭 언어는 좋은 질문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나는 분석, 정당성, 방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왜 질문보다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알아차림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게슈탈트 코치가 묻는 가장 생산적인 코칭 질문 가운데 하나는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을 지금 여기에 끌어들이고 스토리텔링 수준에서 그의 이야기가 그의 어떤 감각, 감정, 새로운 통찰력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또 대부분 코치는 알아차림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면평가, 심리 측정 검사, 정서지능 측정 도구와 리더십 진단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이전에는 절대 고려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성격 선호도, 학습 스타일, 리더십 성숙도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철저하게 진행하는 다면평가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리더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유일한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아래에 제시된 시나리오가 보여주듯 변화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시카고에 본사를 둔 한 전자회사의 HR 담당이사가 CEO에게서 고위급 경영진을 위한 팀 개발 프로그램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외부 팀 자문단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나 팀 퍼실리테이터는 팀이나 개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 없고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고객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른바 케미라고 일컫는 효과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지 심각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세 곳의 코칭 회사를 알아보고 CEO를 따로따로 만나게 한 뒤에 논의를 거쳐 진단 사용을 권장하는 회사와 진행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특징을 가진 임원그룹에게 팀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결정된 코칭 회사는 벨빈의 팀 역할,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MBTI, 정서지능 360도 검사의 세 가지 진단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나중에 대상자들에게 1년의 1:1 피드백을 전달하였습니다. HR 책임자는 모든 팀의 알아차림 수준을 높이고 자신과 팀 동료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훈련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확인된 개인 코칭 아젠다를 통해 그들이 보유한 강점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역량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 진단은 개발 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들은 중요한 개인적 변화와 획기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진단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알아차림 향상 프로세스. 공식적인 진단 활동 외에 코치들이 고객의 알아차림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 또는 임원진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자처럼 관찰, 쉐도잉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 관찰한 내용을 다시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고객이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알아차림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아마도 고객의 알아차림을 높이는 데 가장 덜 이용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코칭 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동료들과의 업무 관계에서 경험하는 바로 그 역동들 가운데 일부는 코칭 공간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의 관계 스타일, 권력과 통제에 관한 이슈, 행동 패턴, 그리고 세계관은 그들이 미처 지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정경으로 짚어줌으로써 코치는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존재, 사고, 행동에 대한 고객의 알아차림을 높이고 강력하고 직접적인 배움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 게슈탈트 접근법에서 초점을 맞춘 질문, Focused Question, 개념적 모델, 그리고 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의 사용은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알아차림 접근 방식을 경험하고 그것을 즐기는 고객 입장에서는 흥미와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된 알아차림 접근법이 지나치게 조언적이고 충분히 경험적이지 않아서 실망스럽게 볼 수도 있죠. 물론 많은 사람이 개방적이고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알아차림 모두가 게슈탈트 접근 방식과 더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여타의 코치, 트레이너, 컨설턴트와 달리 게슈탈트 코치는 관련 깊은 일반적인 도구도 없이 나타나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작업합니다. 파워포인트 강의안이나 세부적인 지침 설명서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든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지 고객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나중에 그들 자신을 위해 일부라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내면적인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신비롭고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일부 게슈탈트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거의 숭배나 추종에 가까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더 과학적인 토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 기반의 접근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게슈탈트를 비난하게 만든 데에도 이 접근법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로 게슈탈트 연구자 개인을 숭배, 컬트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반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게슈탈트 방법은 실제로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알아차림 모델에 확고하고 정확한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게슈탈트 코치는 숄더백 하나면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움직여야 할까요? 내 견해는 조직 맥락에서 일하는 게슈탈트 코치는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한쪽도 반대쪽과 비교하면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언제 각각의 모두를 작동하느냐 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게슈탈트 코치는 새롭게 등장하는 프로세스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리더 및 조직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를 잘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숄더백 하나 이외에 조금 더 큰 가방까지 두 개의 가방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조직 고객들이 믿을 만한 조언자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잘 맞기 때문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게슈탈트 코칭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팀 코치를 고용하는 CEO, HR 담당이사 및 기타 임원급 팀 리더들은 프로세스 컨설팅, 그룹 촉진, 개인과 팀 코칭 등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일은 또한 자기 개발과 변화에 관한 사고 리더십과 높은 성과를 내는 팀워크 조건들을 탐색합니다. 이는 코칭의 역할이 정해진 내용 없이 목표를 정하지 않은 알아차림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교육 또는 컨설팅에 더 가까울 정도로 전문성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의력 발휘의 허용. 창의적 실험의 목적은 알아차림과 통찰력 수준을 높이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라고 알려진 제이콥 모레노의 상상력 짙은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초기 게슈탈트 전문가들은 새로운 게슈탈트 치료법의 실험 관행을 접목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은 게슈탈트 접근법의 큰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 당신이 게슈탈트 워크숍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때 일어나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실험을 고안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게슈탈트 리더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창조적 실현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험은 미리 구성된 설계의 일부인 코칭 또는 워크숍 상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실험은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벗어나며 그것의 목적은 학습을 쉽게 하고 더 많은 실험적인 태도를 심어주고 고객에게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습니다. 실험은 코칭을 받는 고객 또는 팀이 그들의 경험을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며 행동과 상상력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를 제공하기도 하죠. 고전적인 게슈탈트 기법인 두 의자 기법은 새로운 프로세스와 궁극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분명 탐구심을 따른다는 점에서 실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공간에서 말하고 그들 사이에서 말하도록 초대하는 다소 형식적인 특성은 지금 여기에서 실험에 참신한 공동 창조의 원칙에 반합니다. 게슈탈트 실험은 아이디어와 무언가를 시도하라는 안내, 제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그런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실험들은 코치와 피코치의 대화 및 그들 사이의 동의와 수용에서 빚어지는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공동 창작 프로세스의 중요한 장점은 참가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들의 상상력과 직관에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험은 경험 학습을 자극하고 은유, 환상, 시각화, 상징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칭 세션 또는 팀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함께 만들고 실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곳을 벗어나 실제 삶의 환경에서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사례. 비즈니스 코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코칭 고객이 자신의 상사 또는 다른 동료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해당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그 어려움에 대해 본인이 가졌던 감정의 정도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 어떤 시점이 되면 그 고객에게 지금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그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대답은 이러하다. 방금 코치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내용을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죠. 위 시나리오와 관련된 실험은 코칭 대화 범위 안팎에서 어떤 행동을 시도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코칭 대화 안에서는 고객에게 비유적으로 그 상대방을 이 방으로 데려오라고 제안하고 상사 또는 동료가 현재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의 구성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셀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고객이 이 행동을 시도할 때를 살펴보면 앞서 분명히 그들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표현이 상당히 억눌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몰입하여 말하도록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거 사건과의 더 강력한 접촉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객에게 돌파구 또는 감정적 해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칭 대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안전한 표현은 이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사 또는 동료와 실제로 대화를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코칭 대화에서의 실험은 실제를 위해 연습하는 기능을 합니다. 더 일반적으로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코칭 고객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의료기관 CEO인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CEO라면 결코 자기 감정을 직원들과 공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불확실성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직속 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에게 내 감정을 공유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CEO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니어 레벨의 직원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포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로 어떤지 그들이 직접 다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함께 추구하여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제나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발전적인 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대화하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고 나 또한 그러하다고 말이죠. 팀 코칭에서의 실험. 운송업계에 종사하는 12명의 고위급 관리자로 구성된 이 팀의 경우 한 팀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소통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주 방해했으며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를 버려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점수를 매기게 하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니 대략 팀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10점 만점에 3에서 6점 사이였고 평균은 4점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팀 워크숍을 하기 전에 팀 리더인 폴리나는 나에게 긴급한 사업 관련 세션을 워크숍 중간에 약 2시간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이 되자 나는 그들에게 둥글게 둘러앉아 서로 더 강하게 결속하여 토의하는 실험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의자를 배치했을 때 그 구성은 흥미로웠습니다. 누가 봐도 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의자를 더 끌어당겼고 다른 사람들은 의자를 더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배치된 의자 모양을 보고 많은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앉았는지 봐요. 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네요. 혹시 우린 서로를 두려워하거나 뭐 그런 걸까요? 나는 그들에게 간단한 실험을 하나 제안했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이 허락하는 한 멀리 떨어지게 의자를 옮기되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였습니다. 그 시점에 나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각자 경험한 것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조금씩 한 번에 1m씩 의자를 움직이게 하고 물리적으로 되도록 아주 가깝게 모일 때까지 각각의 거리와 근접성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기록하게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제 가장 편안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의자를 옮기라고 안내하면서 그들의 불편감을 덜어주었죠. 그 결과 매우 친밀한 형태의 동그라미를 형성하였는데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배치에 비해 눈에 띄게 가깝게 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업 관련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보통의 팀 논의에 비해 상호작용과 대화의 질이 더 우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짧은 휴식 뒤 사업 논의를 진행하려 할 때 폴리나가 나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 한 그룹은 안쪽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다른 그룹은 바깥쪽에서 그들을 관찰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죠. 그럼 바깥쪽 그룹은 안쪽 그룹이 소통하는 질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폴리나가 제안한 대로 실험을 시작하였고 안쪽에 있는 그룹은 모두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대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깥쪽 그룹에게서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은 뒤 그들은 역할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해보았을 때도 상당히 생산적인 팀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제공되는 피드백은 실험의 첫 번째 순서에서 인식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험에 참여한 경험과 폴리나가 그렇게 훌륭한 과정을 생각해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 순간에 그 실험을 발명한 것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명한 실험이 금붕어 어항, 골드피쉬 볼이라고 알려진 전형적인 조직 개발 활동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 스포츠계에서의 실험. 프리미어 축구 클럽의 팀 매니저인 조지는 스스로 좋아하지 않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으며 선수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토요일 경기를 위해 매주 훈련과 준비를 마친 뒤 그는 이성적으로 그와 코칭팀이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시작하기 30분 전 그리고 경기 하프타임과 종료 후에 비이성적인 조지가 자꾸 나타났습니다. 이 비이성적인 조지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행동 패턴은 탈의실로 들어가 선수들에게 집어치워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각 선수에게 일련의 지시를 내리면서 그들의 임무, 팀 게임 계획, 만약 그들이 먼저 점수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팀이 먼저 점수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하는 진행자를 상기시켰죠. 선수들은 이러한 조지를 무시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음 경기에 선발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일반적인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을 취하곤 했습니다. 조지는 하프타임 때 그들이 지고 있으면 호통을 치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경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풀타임 때에는 자제력을 잃기 쉬웠으며 때때로 신체적 공격성에 가깝게 행동했죠. 이 팀이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은 조지가 경기가 끝나고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약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으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밤에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그의 코치로서 나는 그가 팀과 자신을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바탕으로 그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조용히 들어가서 침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격려하는 말을 하고 하프타임에는 선수들이 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최대한 3가지 생각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타임에는 내 생각과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고 경기에 대한 반성은 나중에 하고 월요일 점검 회의 때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다음 몇 경기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논의했고 그는 몇 가지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몇 가지 실험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시도한 행동은 선수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잠시 들르는 것 외에는 경기 시작 전 탈의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프타임 때 그는 미리 3가지 이내로 의견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뒤에 바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코치진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고 몇 마디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만 탈의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경 경기 시작까지 15분 남은 상태에서 나는 조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서 코치님께 연락했습니다. 사실 탈의실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기 위해 지금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미치겠네요. 하프타임과 풀타임 때에도 그는 자기 계획을 지켰습니다. 이전 경기를 검토하기 위한 월요일 팀 회의에서 선수들은 왜 감독이 그간의 행동 패턴을 바꾸었는지 물었고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좀 더 영감한 선수들은 감독님 잘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감독인 자신이 자신의 행동 패턴 변화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많은 선수가 그렇다고 하면서 감독의 행동 패턴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감독의 기존 행동들은 선수들을 더 긴장시킬 뿐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사례는 공경에 처한 팀의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이 함께 간 팀 워크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공경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클럽은 그들이 소속된 프리미어 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시즌은 약 3분의 2 정도 지난 상태였죠. 그 팀은 리그 최하위에 있었으며 바로 이 팀과 격차는 7점이었습니다. 당시의 리그 기록은 다음과 같았죠. 총 경기 24, 이긴 경기 3, 비긴 경기 5, 진 경기 16, 승점 14. 강등을 막기 위해서 남은 9번의 경기에서 추가로 14점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그것을 성취할 것으로 믿지 않았죠. 결국 지금까지 24경기에서 14점만 따냈다면 남은 9경기에서 14점을 더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당 문제를 분석한 결과 팀 매니저,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 모두에게 매우 명백했습니다. 간단하게 선수들이 그저 실력이 없었고 그냥 잘 못하는 팀이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선수들을 바꿀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즌은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로 그 선수들로 마감해야 했죠. 그 클럽은 고위 간부들을 통해 외부 사업팀 조력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돕는 이례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축구계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기업 조직에서 활용되는 팀 코칭 프로세스가 그들에게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팀 간부들은 필사적으로 변화를 원했고 선수들을 바꿀 수 없다면 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팀의 수행력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급히 소집된 팀 워크숍을 통해 전체 선수단과 관리팀은 이틀간의 프로세스에 참석하려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의기소침하고 절망적인 안색을 보였죠. 그러나 진단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단지 팀 매니저, 클럽 책임자와 두어 번 미팅을 하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참가자가 마음을 열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으므로 워크숍에 대한 기대가 낮았습니다. 그들은 냉소적이거나 참여하는 것을 너무 쑥스러워했죠. 그러나 그것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모든 선수가 마치 물장난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은 카타르시스를 드러냈고 선수들은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족했던 강력한 희망, 낙관성, 협동심, 그리고 새로운 공통 목표를 가지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이틀 동안 축구 경기가 없었습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대화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팀 워크숍을 운영하기 위해 외부 팀 진행자를 클럽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3가지 작은 실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실험들은 유의미하고 확실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3가지 실험. 그 첫 번째는 수비수, 미드필더, 포워드 모두가 하위 그룹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더 많거나 더 적거나 똑같이 원하는 것을 공유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워크숍의 긴장 수준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각 포지션의 선수들은 원래 팀으로 돌아가 그들이 나눈 논의 내용과 나머지 팀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팀 전체에 보고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논의였음이 분명하지만 실전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 행동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하나는 미드필드 선수들이 더 자주 슛을 시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적이고 분명한 경기의 일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각각의 미드필더 선수들은 자신들이 슛하지 않고 위험이 낮은 쉬운 패스를 선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그들의 슛이 높고 넓게 날아가서 결과적으로 동료들과 관중들이 뒷말을 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드필더 가운데 한 명인 덩컨이라는 매우 노련한 선수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더 자주 슛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팀 전체에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슛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실험의 순간이었고 나는 그에게 얼마나 자주 슛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 경기에서 2번 슛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10번을 제안했고 팀원들도 유쾌하게 동의했습니다. 덩컨은 그것을 4번까지 하겠다고 협상했습니다. 그가 몇 경기 동안 골대를 향해 슛을 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리더십에 관해서는 2가지의 중요한 변화 행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클럽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를 해야 한다고 느꼈던 선수 겸 매니저인 앨런은 팀에서 물러나 자신의 터치라인 책임에 전적으로 집중하라는 설득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은 많은 선수를 대신하여 그들이 강하게 원하는 민감한 사안을 제기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앨런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팀을 믿는 실험을 할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은 팀 주장인 로비에 대한 걱정거리였는데 로비는 최근 경기에서 자신감을 잃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방향성을 잃었다고 시인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선수에게 상이 주어졌더라면 로비는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의 재등장은 선수로서 그리고 경기장의 리더로서의 팀의 견인차 역할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로비는 아주 강력한 피드백을 받아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실험의 영향, 작은 실험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결과가 달라질까? 마지막 분석에서 그 팀은 17점이 필요했습니다. 워크숍 3일 뒤에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4점을 연달아 잃었습니다. 전반 20분 덩컨은 골문에서 25야드 떨어진 곳에서 볼을 받아 그의 시즌골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네트 상단 구석으로 날아갔고 그 볼은 풋볼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경기에서 이기거나 무승부를 계속했습니다. 최고팀에게 패배하더라도 그들의 자신감과 믿음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겨야 하는 최종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홈 경기장을 떠나 있었고 모든 시즌이 그 경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밤에 이 힘든 싸움은 70분이 지나도록 여전히 0대0의 대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코너킥이 졌습니다. 덩치가 큰 센터 하프이자 주장인 로비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왔고 로비는 마법의 골을 향해 힘차게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경기에서 승리를 낚아챘습니다. 팀 코칭 실험 뒤 팀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경기 9, 이긴 경기 5, 비긴 경기 3, 진 경기 1, 승점 18.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대단한 전환이었습니다. 점수 측면에서 성과는 252% 향상되었으며 시즌 내내 같은 수준의 성공을 유지했더라면 그 클럽은 탁월한 리그 우승자에 이어 2위를 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결과와 함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전에는 저조하거나 못하는 선수로 인식되었던 선수들이 점차 자신이 맡은 영역을 감당할 능력을 넘어 훌륭한 선수로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선수들은 시즌이 끝날 때 이적 시장에 핫딜이 되었고 더 큰 클럽으로 이적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실행 고려사항. 실험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은 코치들에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일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은데요. 실험이란 맥락, 스토리, 대화, 그리고 실제 느껴진 경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학습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도전적이지만 고객이 불안이나 당황함에 압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실험의 평가를 위해 아무리 많은 주의와 조심을 기울이더라도 사람들은 빠르게 내부 현실과 강하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 또는 누군가에 대한 강한 감정에 놀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할 때 감정적인 표현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실험은 무언가를 시도하도록 초대하는 형태를 취해야만 합니다. 먼저 동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실험이 협업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험이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고객이 장애물을 만날 때는 조율해줘야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격려하는 것보다 단계를 나누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개입이 절대적으로 옳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개방성과 수용성에 관한 판단 착오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게슈탈트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실험을 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탁월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연습을 해야 하는 수공예 같은 기술입니다. 그것은 또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실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특정 실험을 넘어서 실험적인 태도나 사고방식을 장려하는 더 넓은 시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